사실 오늘 제가 강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건강 상태가 지금 별로 좋지 않아서 지난주에 진주를 갔다가 부산을 가서 합기도 세계대회를 치르고 올라왔는데, 그것에 관해서 이제 이미 유튜브에 이 도올TV에 진주에 관한 이야기가 2시간짜리가 제 강의가 올라갔고, 그리고 이 한민족 합기도 이 대회가 제가 가서 기조연설을 했는데, 그 두 개의 이야기가 같은 맥락이 있습니다. 같은 맥락이 있거든요. 근데 물론 합기도는 이제 일본에도 있고, 그런데 서인선 총재가 이제 창안에서 만든 합기도는 일본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예, 다르고, 그래서 이거 한민족 합기도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거를 하면서 한민족 합기도하고 이제 진주, 도올 진주를 말하다라고 하는 이 강연이, 여러분들이 이 두 개는 꼭 한번 보실 만한 내용인데, 여기서 우리가 꼭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제가 목이 지금 아주 말을 할 때마다 아픕니다. 근데 저도 과거에 그런 생각들을 안 한 건 아닌데, 얼마나 우리 역사가 우리한테 왜곡되어 있는가. 이건 우리가 우리 역사를 너무도 모른다 하는 거죠. 근데 그것 중에 하나가, 이 제가 무술을 가지고 이렇게 강연을 했지만, 이 강연의 굉장히 핵심적 요소가, 우리가 그 문과 무의 문제를 놓을 적에 우리가 조선조에서 문에 치중되었다. 그러니 문관이 무관의 압도적인 그 위상이 높았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누구나 하는 얘기지만, 사실 이 조선조의 이 사림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사라고 하는 계급이라는 게, 우리는 선비의 나라, 한국 그러면 선비의 나라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얼마나, 이 선비의 나라라고 하는 이 말 자체도 얼마나 왜곡된 말이냐.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선비에 대한 리스펙트가 있고, 물론 그러고 좋은데, 완전히 역사를 문의 중심으로만, 그리고 우리는 암암리의 무를 천시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조선 왕조 선조 이래, 동서분당 이래로 이 사족들이 이 당파를 지어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영종조를 거치면서 고종 때 나라가 망하기까지, 사실 이게 완전히 이게 우리 민족의 가능성이나 모든 거를 문으로만 생각하지 무로 생각하는 것이 없다 하는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 알고 보면 우리 역사를 빛낸 사람들, 우리 역사를 구원한 거는 사실 무예요, 무. 당태종이 여지없이 당태종이라면 그 당시 세계 최고 그 군단이고 최고 권력, 로마 군단에 될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그런 거를 처부시는, 그 뒤로 표해록 같은 데 보면은 제주도에서 배가 잘못 미끄러져 저쪽 남쪽으로 가서,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묻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해서 수양제라든가 당태종이 깨질 수가 있냐. 조선을 가서 여지없이 깨졌다. 그 비결이 뭐냐. 이거 궁금해서 묻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최부라는 사람이 성종 때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중국으로 치면 그 당시, 그러니까 전부 명나라 때란 말이에요. 명나라 때. 그러니까 명나라 사람들이 그 일반 서민들도 그렇게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당태종을 연개소문이가 이길 수 있고, 고구려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강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의 소위 말해서 이 고조선 이래로, 제가 고조선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은 그 쭉 내려오는 전통이 결국에 우리가 강했던 게 무의 전통인데,
이 조선조에 와서 이 붕당이 생기면서 이 붕당들이 살림의 붕당이 생기면서 동서 분당이 되고 이러면서 하여튼 우리나라가 완전히 문 중심으로 모든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 일본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이거 역사의 식민사관 하지만 식민사관 중에서 제일 악랄한 게 뭐냐면 조선은 선비의 나라다. 이것도 우리는 굉장히 별로 그런 말하면 아무 이 반감이 없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조선은 선비의 나라다. 이거 상당히 위험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내가 이번에 느낀 게 왜 그러냐면은 진주를 가가지고 이번에 진주성에 관해서 했는데 다 역사에서 뭐냐면 제1차 진주성 싸움이라는 거는 이건 대첩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거는 대첩이라고 그러는데 제2차 진주성 싸움은 이거는 졌다. 완전히 진주성이 함락된 사건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이제 몰락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구조적으로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놈은 이건 망상을 가지고 있는 놈이지만 이 망상의 배경에 소위 말해서 얘는 아주 리얼한 게 있단 말이에요. 명나라 가서 천자가 되겠다든가 뭐 조선은 내가 명나라를 치러 갈 테니까 그저 니들은 여기서 가도 길만 빌려다오 이 말이 물론 뭐 가도라고 그러지만 물론 조선을 완벽하게 침략해서 이거를 먹고 이걸 이제 식량 베이스로 근거 베이스로 해가지고 이제 이 대륙으로 일로 가면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만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망상은 1차적으로 뭐냐면 내부적으로는 새로운 그 통일 국가를 이 전국 시대 다 분열돼 있던 놈들을 이 하나로 통일 국가를 만든 다음에 다시 땅을 분배해야 되는데 여기 가지고는 안 되니까 여기 와서 이 대륙을 점령해서 자기들 분봉을 하겠다. 분봉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우선 1차적으로 망상이 아니라는 거지. 리얼한 문제라는 거지. 근데 이런 생각을 하기에는 굉장히 여기엔 리얼한 계산이 있었거든. 여기는 전국시대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이거는 사무라이들이 그야말로 무사 집단이 싸우던 시대란 말이에요. 무사. 부시라고 하는 거. 이 무사라는 건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도올TV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무사하고 군인은 전혀 다른 거예요. 군인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갖고 있는 무기가 자기 게 아닙니다. 자기 게 아니고 국가 거예요. 총 하나도 자기 게 아닙니다. 지금 뭐 경찰이 권총을 차고 있다 해서 자기가 함부로 쏠 수 있고 가지고 장난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인은 이게 일종의 국가 공무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무기라든가 권력이 없어요. 자체로 나라에 충성하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타율 무장 집단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타율 무장이라는 게 그러나 무사라는 거는 이거는 칼이 자기 거라고. 자기 거고 그거 권한이 자기에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뭐냐면 자율무잘 집단이다 이 말이야. 이거는 자기가 자기 일본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데 이게 그러니까 무사들은 진짜 이거는 양아치들이지. 양아치라는 거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센 놈이 올라가는 거야. 그게 양아치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무라이라고 하는 게 거기에서 일본 역사에서 사라는 건 선비의 나라가 아니. 우리 이 사라고 써놓고 애들은 이걸 사무라이라고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라이들이
그야말로 서로 치고 받고 칼을 뭐 4개까지 찰 수 있고 뭐 그 집 어떤 집 이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무라이들의 이것은 완벽한 프로페셔널한 특별한 무사 집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일본에서 무술이 발달하는 것도 이 무사들의 이 자율적이니까 그걸 칼 쓰는 방식이 다르고 무기를 개발하는 방식이 다르고 그 전부가 디시플린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국 시대를 통일한 누구야?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전문적인 무사 집단이 30만이나 있었는데 이게 그 당시 본다면 명나라보다 더 많은 막강한 군사력이 더 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얘는 해볼 만한 게임이, 그러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이 꿈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최근에 일본의 20세기에 대동아 공영권 구상이라든가 이런 거랑 전혀 이거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대로 20세기로 옮긴 거지. 얘들이 이게 지금 앞으로도 얘들은 이거 절대 안 버립니다. 지금 헌법 바꾸고 뭐 하고 그러지만은 이거는 아주 리얼한 겁니다. 이 동아시아 질서에서 우리가 아니 그렇게 일본에다가 뭐 고개 숙이면서 일본하고 타협하고 지금 현 대통령이 정신없이 일본에다가 대해서 저자세로 하고 뭐 그런다는데 그 이해가 안 가. 역사를 너무 ABC를 모르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막강한 이 세력이 여기를 지켜서 여기를 간다고 그런 건데 결국 여기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잖아요. 왜 못 갔어요? 문제는 그 당시에 육로라는 거 우리나라는 바쿠가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마차가 없는 나라란 말이야. 마차 수송이 안 돼요. 그렇게 길을 안 돼. 워낙 산이 복잡하고 그러니까는 옛날에도 이 마패라는 게 상징하는 게 뭐예요? 말 타고 가는 거란 말이야. 개인으로 가는 거지. 마차는 4-5명이 타가지고 그 양쪽에 이게 굴러가는 건데 우리나라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거 없어요. 그러니까는 수송 물자를 운반하는 데는 전부가 이 바다인데 여기 가려면 그러니까 얘들은 여기 상륙하면은 바로 물자를 일로 해서 여기 랑데뷰 하면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1차적으로 이순신에 의해서 꺾이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실은 임진왜란 말이라는 걸 써서는 안 되고 이게 사실은 거의 동아시아 7년 전쟁이다. 난 이 말이 제일 현재로는 난 것 같아요. 이 동아시아의 가장 큰 전쟁이었으니까 사실 임진왜란이라면 이 잘못된다면 그러니까 동아시아 7년 전쟁에 있어서 임진년과 정유년에 있는 2개의 거대한 전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근데 이 2개의 전쟁은 전혀 성격이 달라요. 임진왜란은 문자 그대로 대륙을 침공하는 중국을 침공하기 때문에 너희들 길을 빌려달라. 그러니까 목적은 중국을 향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철저히 이게 허구라는 것을 깨닫게 만든 게 이순신과 지금 진주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내가 진주성에서 강의하려고 했던 포인트가 요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순신만 얘기하지 진주를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지금. 사람들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은 어떻게든 한데 근데 이 1차와 2차가 다 어디에 속해 있냐면 이쪽에 속해 있단 말이에요. 요걸 2년 정도 잡아야 되니까 임진년이니까 그 다음까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올라갔다가 얘들이 평양을 다 먹고 그러다가 다시 이제 얘들이 명군이 들어오면서 처음에 평양성 하나 회복하는데 약간의 도움을 줬다는 게 다예요. 명나라 군대라는 게 사실은. 그 뒤로 명나라 군대는 싸운 게 없고 근데 생각해 보라고. 지금
임진왜란 당시 우리 민족들의 그 생활상이라는 얼마나 빈곤하겠어요. 얼마나 괴롭겠냐. 근데 명나라 군대가 왔을 때 거의 10만이 유지되거든. 그럼 그 새끼들이 처먹는 게 걔들은 아주 호의호식하고 지들 나라부터 더 잘, 그러니까 나중에 전쟁이 끝나도 안 가려고 그랬다고 얘들이, 많은 새끼들이. 그러면서 또 은광에서 은을 채취해가지고 하여튼 그 착취하는 게 말도 못했단 말이야. 과연 명나라 군대가 와야 할 필요가 있느냐. 왜냐하면은 동아시아 30년 전쟁을, 7년 전쟁을 좌절시킨 거는, 확고한 거는 이 해상 제패권을 이제 이순신이 절대적으로 쥐었다는 것이고, 거의 4월에 침략해서 10월까지 부산포까지 해가지고 10차에 걸친 완승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일본은 수군이 없단 말이에요. 해적지라는 배만 있는 거지 수군이 없어요. 수군이라는 건 뭐냐면 배에다가 대포를 그러니까 군함이란 말이야. 대포를 장착하려고 그러는데 얘들은 제가 얘기했지만 이게 첨저선, 배가 이렇게 밑이 빼쭉한 거라서 이게 빨리는 가지. 그러나 이건 대포를 장착해서 쏘면은 그냥 넘어져요. 우리는 평저선이라고, 밑이 이렇게 평저가 돼가지고, 판옥선이라는 거는 앞에 막강한 앞이 빼쭉하지 않고 여기다가 막강한 이 나무로 이거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순신이 이 해상권을 제패한 거는 완전히 이거는 화약이란 말이야, 화약. 대포들을 거의 4월 13일 날 일본 배 700척이 부산 앞바다 왔을 때 그 전날 그 대포를 거북선에서 발사 시험을 완료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정말 신비로운 얘기인데 그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순신은 일본 상황을 굉장히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첩자가 있었던 거지. 그게 그 전에 외변이 많았는데 거기서 잡혀간 사람들이 돌아와서 그 일본의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야. 거기서 정보 수집을 한 거야. 이 이순신은 정보 수집을 해서 얘들이 온다는 걸 다 분명히 온다. 대비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순신의 승전이라고 하는 거는 완벽하게 우발적인 충성심에서 생겨난 게 아니라 이건 완전히 군사학적인 우위에서 승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도 하여튼 이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뛰어난 무기가 있거나 뭔가 그 우위가 있어야지 그거 없이는 개길 수 없는 거예요. 개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순신의 이거는 모든 게 아주 깔끔하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설명이 되는 건데 문제는 우리나라를 여기는 이제 이순신이 완전히 여기 때문에 여기 뚫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는데 얘들이 이제 생각하다 못하게 위에서 이렇게 올 수도 있지 않냐. 근데 여기서 다 깨져요. 또 누구한테 깨지는? 이게 전부 의병이란 말이야. 일본 놈들이 서울에 가서 서울은 텅 비어 있었잖아요. 경복궁은 다 타버렸어요 그때. 사무라이들 감각에는 이 충격인 거지. 어떻게 임금이 도망가냐. 사무라이들은 거기서 자기들이 목숨 걸고 할복을 하든지 싸우고 거기서 할복을 하든지 책임을 져야 되는 건데 걔들 윤리를 볼 땐 왕이 도망갔다. 이거는 상상을 못했던 거예요. 이거 도망갈 수도 있구나. 나이며들끼리 싸울 때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도망간다는 건 수치고 그건 무시로서의 윤리적으로 그건 자격 미달이 되는 거야. 이제 그러면 완전히 이건 그러니까 게다가 얘들은 무사 집단인데 이 조선을 이렇게 와서 보니까는 한 달 만에 사방에서 일어나거든. 일본 사람들의 감각에서는 무시라고 일본의 혁쇼 백성이라고 하는 거는 칼을 쥔 무사들이 싸우는 거고 걔들이 이래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그거를 자기들이
무사 집단을 맺는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상상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조선에서는 민중이 무사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근데 이게 수준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임진왜란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이 의병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이렇게 당하니까 일어났다. 이렇게 의병은 반드시 사족의 리더가 있어야 됩니다. 이 양반이 일으키는 거지 민중이 일으키는 게 아니야. 그만큼 조선조 사회라는 게 그래도 이 사족이라고 그러지만 농민들하고 위에 이게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래도 한 마음이고 하나고 하나의 모라를 하나의 도덕을 향해서 뭉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는데 이 조선의 민중이라는 그때까지만 해도 막강한 무술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지. 막강한 무술. 이게 고구려로부터 고려, 이성계고 얘들 다 무사 집단들이에요. 지금 조선 초기만 해도 전부 사무라이 저리가라는 무사 집단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방원이가 사병 혁파한다는 게 뭐냐면 무사의 이 전통을 끊는 거예요. 끊어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 무사들이 까부는 데서는 도저히 왕조는 유지 안 된다. 그러니까 이방원이라는 사람은 무지막지한 일을 한 거예요. 이방원이라는 사람 자체가 조선을 완전히 문인화시킨 거죠. 그러면서 이 무술의 역량을 완전히 그냥 저하시켜버린 거지. 그러나 임진왜란의 이 의병의 승리라고 하는 거는 의병은 이 패전이 없어요. 도망가면 이거 게리라들이니까 죽창을 가지고 싸우더라도 조금 훈련을 받으면 이 고구려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 한국 사람들이 활솜씨라든가 이건 일본인들이 아무리 장창을 갖고 있다고 해도 활에는 이게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활의 이 주몽일에 내려오는 이 활의 전통과 이게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무술의 역량이라는 건 엄청났다는 거지. 그게 임진왜란에서 증명되었다고 우리가 봐야 돼요. 명나라가 올 필요가 없었죠. 전혀. 왜? 걔들은 싸운 적이 없고 지금 이순신이 당하는 게 뭐예요? 전쟁 작전 지휘권을 명나라가 올 적에 선조가 다 바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군대들은 자체로 싸울 근거가 없어. 다 허가를 맡아야 돼요. 이게 아주 미치는 얘기라고. 지금 마지막에 이쪽 관음포 해전이고 보통 우리가 노량이라고 하는 노량해전이니 이런 것들이 전부가 작전 지휘권이 저쪽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선조라는 사람은 정말 내가 나쁜 놈이라고 그러는 것이 뭐냐면은 이거는 명나라가 자기 전쟁한 거지 우리나라를 도와준 전쟁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네 전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중국을 대상으로 한 전쟁이란 말이에요. 1차 전쟁이라는 거. 동아시아 7년 전쟁에서 지금 이 두 개의 성격이 있잖아요. 이제 임진년 정유재라는데 지금 진주성을 우리가 깊게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여기는 맥혔으니까 이게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데 이게 다 맥혀. 금산 내 고경명도 죽고 하여튼 여기 엄청나게 희생을 하면서도 일부를 다 막아낸단 말이에요. 이 의병들이 기본적으로. 1592년 4월 13일 날 들어와서 부산포 해전까지가 뭐냐면 9월 1일인가 그렇거든. 진주성 대첩은 10월 5일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10월 5일부터 제1차가 그러니까는 여기서는 이제 완전히 얘들이 괴멸되고 난 다음에 이 호남 곡창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그래야 여기서 이제 이순신을 공격할 수 있고 여기를 장악하면은 이순신의 해군으로는 이제 안 되니까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고 이거가 안 되면은 중국 꿈도 이제 이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들이 안 게 뭐냐면 결국은 이 지리산 아래에 여기 낙동강하고 저 섬진강을 따라서 호남으로 들어가는 게 쉬운 루트가 있다. 산이 있는 것 같지만 거기에 낮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있는데 그때 전체 지역을 맡고 있는 게 그때는 진주였단 말이에요. 이 진주성이라는 건 남강에서 여기 성이 있지만 나는 처음에 뭐야 여기 성이 있으면 그냥 피해서 가면 대군이 진행하면 되는 거지 왜 꼭 진주성을 공략해야만 하냐 이게 난 몰랐는데 군사학적으로 어디를 공격한다는데 이 성이 있는데 이걸 빼놓고 가면은 뒤가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1차 대첩이라고 하는 게 진주성이라고 하는 게 가장 결정적인 게 일본의 부사로 갔던 의성김씨 김성일이라는 분 있잖아요. 나는 이분에 대해서 교과서에서 우리가 배운 대로 굉장히 왜 미쳤다고 그 전쟁에 위험이 없다는 보고를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손을 쓸 수가 없는 모든 게 준비가 안 되고 바로 올 텐데 여기에 대해서 전쟁 방비 체제로 만든다는 게 선조가 알아들을 리도 없고 그러한 실제로 아무리 보고를 해봤자 그게 맥힐 상황이 아니란 거야. 맥힐 상황이 아니니까는 뭐냐면 사람들에게 너무 지나친 공포감이라든가 이런 혼란만 가중시킬 수가 있다. 이래서 신중하게 한 논의라고 보였죠. 왜 이러면 김성일이라는 사람을 너무 무리하게 두둔하는 논리를 피고 있구나라고 얘기하겠지만은 바로 4월 달에 어디 직산인가까지 서울 올라가다가 거기서 바로 발령을 받거든요. 네가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쳐들어왔으니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네가 당장 이 경상도가 지금 다 함락이 됐다고 하고 전라도만 지금 남아있는데 이 경상도 함락됐다고 그러니 네가 가서 이걸 책임지고 막아라.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그 전시 작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관찰사나 이런 것보다도 훨씬 권력이 막강한 포지션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뭐 좌도로 갔다 경상 좌도로 갔다 우도로 갔는데 그 김성일이라는 사람이 정말 위대한 게 뭐냐면은 그 당시 의병하고 이 관군이라고 하는 게 전혀 성격이 다른 거예요. 의병은 그냥 욱사욱사하고요. 자기들의 그거 명령계통이라든가 계급이라든가 이 순서가 없으니까 질서감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위에서 어떤 명령을 내려서 되질 않아요. 그냥 의기중천하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한 성 안에서 관군과 의병이 같이 있는다는 게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라는 거야.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야. 누가 어떻게 명령을 내려도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근데 김성일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현명하게 의병들을 자기 철학과 이런 그 유교적 심성을 가지고 달래는 거예요. 전부. 그래야지 감복을 시키고 그때 제일 저기한 사람이 김시민이라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김시민이라는 사람도 도망가 있었거든. 그래서 벌 줄 수도 있는 건데 이게 최고의 인물이다. 정확하게 판단하고 다시 모셔다가 진주성에다 앉혀놓고 주변의 의병들을 전부 설득을 해서 지원을 하게끔 그리고 그 안에서 그리고 김시민이 완전한 통솔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지휘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고 일체 군사적 내용에 대해서 간섭을 안 했다는 거지. 김성일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김성일이라는 사람은 내가 보기에 참 위대한 사람이에요. 거의 나는 이번에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이순신과 여기 진주의 소위 김성일이를 거의 임진왜란의 같은 급으로 놔였다는 거예요. 같은 급으로. 그러니까 진주성을 갖다가 이제 처음에 10월 5일인가 이 3만 명이 싸우는데 그때 김시민하고 이광학이라는 사람 밑에 있던 병사가 뭐 다 합치면 3,800 정도래요. 그럼 3,800명이 아무리 성 안에서 싸웠다 그러지만은 3만 명의 전문 그 무장 이 프로페셔널 아미가 3만 명이
둘러싸는데, 왜냐면 이 진주가 만약에 남강 이쪽에서는 이건 소용이 없어요. 이게 강에 높게 이렇게 있는 것 같지만은 여기는 올라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싸우면 전부 북벽으로 오는 거예요. 북벽에서 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리하다. 그 진주성이 굉장히 길어요. 지금보다 훨씬 규모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다 이 3만 명이 저기를 하는데 3천 명이서 버틴다고 하는 거는 이게 어려운 일이란 말이야. 근데 이 소위 말해서 여기서 진주성을 지켜낸 7days 7일간의 이 고투라고 하는 건 내가 세밀하게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는 없어도 찬란한 역사예요. 한국 이 민중이 얼마나 현명하고 전문 군사들의 침략을 그 성 위에서 방어해 나간 이 지혜, 공격을 하는 게 아니야. 여기서 보면 전략이 버티기만 하면 저 새끼들은 깨진다 이거야. 그 버티는 전략이 하여튼 현명했단 말이야. 김시민이 찬란하게 지휘를 한 거야. 그리고 한 마음이 돼서 싸우는데 3만 명이 완전히 패배를 당하고 도저히 여기서 더 이상 공격할 수도 없다. 그래가지고 이순신한테 눌린 것처럼 눌리고 퇴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주성 싸움이라는 게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생애에서 최대의 굴욕이야. 여태까지 자기가 그런 싸움을 싸워본 적이 없거든. 물론 도요토미 히데요시 여기 오지 않았지만 그 많은 센코쿠 다이묘들을 다 전부하라면서 그 많은 전쟁을 했는데 진주성 같은 적에 3만 명이 그렇게 참패를 했다는 거는 상상을 못하는 거지.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제 아예 일을 가는 거지. 이 진주성 이 새끼. 근데 김시민 장군은 뭐냐면은 다 끝나고 이렇게 점검하러 다니는데 이 시체에 깔려 있듯이 숨어 있던 새끼가 그냥 조총으로 쏜 거야. 여기 이마를 맞고 전사한단 말이에요. 1차 이 진주성의 대첩이 있고 나서 이러고 나서 여기 뭐 평양이고 이제 다 점령이 되고 우리는 뭐 서울 다 이미 저기가 됐는데 명나라 군대가 건너오면서 이제 다시 내려오면서 뭐야 평양을 탈환하고 그 행주산성 권율의 대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권율이 벌써 요 행주성이 한 해를 넘기지. 예? 그 다음 해로 가는 거예요. 1593년 1월에 안 되겠다 그래 얘들이 총퇴각을 한단 말이에요. 총퇴각을. 에? 총퇴각을 해서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냥 이가 갈린 거지. 니들 뭐해 이 자식들을 말이야. 어? 그래가지고 전군을 집합시키는 거지. 그게 10만 명이. 전체 전국에 있는 병력을 해가지고 진주성을 공략해서 니들 진주성을 이걸 안 죽이면 니들 다 죽는다. 다 모여가지고 쳐라. 그러면서 명령을 내리는 진주성에 살아있는 쥐새끼 하나도 살아있으면 안 된다. 다 죽여라. 모든 살아있는 건 다 죽여라. 명령이 그래. 한 새끼라도 못 죽이면 니들 다 죽는다. 그러니까 요 제2차 전투는 7년 전쟁의 첫 두 해 이것을 우리가 임진왜란이라고 여기 제일 마지막에 이순신이 돌아가서 이거 정유대란이라고 나오지만은 이게 성격이 다른 겁니다. 이 7년 전쟁의 이 전반부라고 하는 거는 이건 기본이 대중국 전쟁이에요. 이념적으로 중국을 향한 전쟁이었는데 여기서 이 전쟁의 이 꿈이 이게 포기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건 정유재란이 아니라 이건 성격이 다른 거야. 뭐냐면은 호남을 죽여라. 이순신과 호남을 죽여라. 그러니까 완전히 이 전쟁의 목표가 중국에서 호남으로 간 전쟁이란 말이야. 근데 앞에 전쟁 속에서 제1차 진주대첩이 있었고 얘들이 여기서 깨지니까 전국에 이거 다 모아는 거야. 다 모아. 10만 명의 군병을
뭐 여기 한데 불행한 거는 김성일 씨가 돌아갔단 말이야. 또 과로로 그냥 최선을 다해서 난 참 김성일 내 존경스러운 인물이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돌아가셨고 이걸 통합할 수 있는 인물이 없는 거지. 가장 큰 문제가. 그럼 국가에서 예를 들면 조남명의 제자 중에서 뭐 곽재우라든가 뭐 해서 이건 어차피 관고는 지금 맥을 못 쓰니까 의병 중심으로 그런 뭐 곽재우라든가 정인홍 같은 사람을 대단한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런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을 거기에 최고의 이 군권을 주어서 일사불란하게 했으면은 진주도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2차 싸움에. 근데 그때 겨우 우리 쪽에서 갖고 있는 게 10만 명이 오는데 한 7천 명 정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의 근 10만에 가까운 민중이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같이 싸운 거예요. 진주 사람들이라는 게 그렇게 도망가지 않고 우리는 죽어도 거기서 죽는다. 이게 내가 사악하다는 게 오늘날도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가 국민을 대하는 태도가 사악하다고 지금 사악해 지금. 근데 선조 같은 놈을 보면은 사악해요. 오히려 진주에서 또 대첩을 할까봐 걱정하는 스타일이야. 한 태도들을 보면은 진주성을 그 당시 우리나라에 의병이라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한 30만 명이 있었다거든. 그럼 걔들한테 다 진주로 가라 했으면 일본 놈 10만 다 깨졌지. 우리 의병들이 갔으면은. 그리고 거기다 리더십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한 긴박한 상황인데 선조는 진주 목사 서예원하고 진주 판관 성수경을 거기서 400리나 떨어져 있던 상주 함창에 보내요. 왜? 거기 명군 유격장 왕필적이라는 놈이 있었거든. 그러면 가서 걔들을 모셔다가 싸우게 하라. 아니 명나라 군대가 이 왕필적이라는 놈이 진주성 안으로 들어가겠냐고. 군대를 굽고 죽을 줄 아는 건데 이거는 아주 고의적인 작전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왕필적을 가서 접대하고 꼬셔가지고 진주성을 모셔가라. 그러니까는 이게 말이 되냐. 그래가지고 겨우 그 누구야 그 유성룡이가 그걸 알고 빨리 금명을 내려가지고 빨리 진주성으로 복귀하라. 그래가지고 가장 높은 서예원 성수경이가 진주성에 오는 게 이틀 전에 겨우 들어간다니까. 진주성으로. 그러니까 전쟁이고 뭐고 준비가 안 되는 거죠. 겨우 개전 이틀 전에 이 전쟁의 주체 세력이 비어 있다가 도착을 하고 그 뒤에 이제 뭐 김천일이니 뭐 고종호 양산종 뭐 이런 최경회라든가 이런 그 중청병사 황진이라든가 이런 이제 전부가 의병 팀들이 들어오는 거야. 속속 입석해가지고 병력이 한 6, 7천 정도 모이게 되는데 지금 이 제2차 이 진주성 전투라는 거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의 전투입니다. 6.25 때도 이만한 전투가 없었어요. 10만이 한 성에 밀집해가지고 거기서 한 6만 7만이 되는 민중과 이 군대가 거기서 버티는 거야. 이거는 세계 유례가 없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한 열흘 동안에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매일 뭐 낮에도 5차 전투, 뭐 밤에도 4차 전투, 매일 전투가 하는데 끝까지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지지 않았다. 열흘을 버텼다는 것 자체가 한마디 안 는 거예요. 우리는 승전만 했다. 마지막 한 번을 졌다. 뭐야? 다 죽었다. 이게. 마지막 한 번을 졌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쟁사에 있어서 이 진주성 제2차 전투를 갖다가 이게 우리가 진전쟁이라고 하는데 이거야말로 진정한 대첩입니다. 우리 민족의 이 무술의 역량과 이게 여기서 최소한 우리 민족이 6만 명이 죽은 거예요. 6만 명. 6만 명이 죽고 살아남은 자는 전부 남강에 떨어져 논개처럼 다 자살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도 그 막강한 10만 대군이 3만 명이나 죽어요. 3만 명이나 죽어요. 그러니까는 뭐야? 얘들이 뭐냐면 비록 진주성은 함락됐으나 호남 입성은 불가능하다. 너무 깨졌다 우리. 그러고 다시 일본으로 퇴각한 거예요. 그랬다가 이 복수를 하러 요번에는 이순신을 깬다는 걸로 다시 일으킨 두 번째 전쟁이 정유 지금 재란이라고 부르는데 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유 재란이 아니라 그건 독립된 다른 성격의 전쟁이라는데, 그러니까 이순신의 그 백전백승의 이 해전과 진주성 두 개의 대첩이 임진왜란의 제1차 여기서인데 여기서 우리 민족이 완승을 한 거예요. 완승을 한 거예요. 내쫓았다니까. 어? 그리고 그 힘은 완전히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이 막강한 무술의 역량. 그러니까 지금 태권도고 뭐고 우리나라의 모든 이 무술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 민족이 이걸 키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막강한 무술 실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냥 싸그리 그냥 세계 무술들을 다 그냥 우리가 사실은 키워야 되는 거예요. 어린애들 나 학기도를 하는 거 보니까 애들이 그렇게 형을 그냥 착착 하는 데 보니까 그렇게 희망차고 아름답고 좋을 수가 없어요. 건강하고. 그래서 이거 얘기하려면 이게 끝이 없는데 진주성을 우리가 너무 모른다는 거지. 이거 진주 대첩의 성격. 진주는 완전히 대첩이고 이걸로 인해서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완전히 끝나버린 거예요. 여기서 그냥 폭풍이 터져가지고 죽은 거예요. 결국은. 몇 년 후지만. 근데 이거를 버텨낸 거는 그야말로 민중이었다는 거죠. 이 민중에 의한 전쟁이고 민중을 철저히 배반한 게 선조라는 거지. 오늘날 우리나라 역사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이거. 난 요새 세상 안 보다가 좀 세상을 보니까 지배자들이 철저하게 지금 민중을 배반하는 역사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죠. 난 이번에 진주에 가서 이 처절한 진주의 역사를 알면서 우리 역사를 좀 제대로 알아야겠다. 이게 퇴계율곡은 칭찬하면서 우리가 임진왜란에서 싸운 김시민 장군 이런 사람들 모르잖아요. 어떤 사람이 모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참가한 모든 이 의병장들 우리가 이름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지금 문약주의에 빠져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역사를 제대로 알고 이 역사의 숨은 뜻이 무엇인가. 함석헌 선생님이 뜻으로 본 한국 역사를 썼는데 과연 이 민족에게 모든 지금 시련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 뜻이 어떠한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긴 강의였습니다만은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